근데 이제 이러한 보호 무역이 네. 미국이 그러는 것처럼 각 나라들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모이다 보면은 엄청난 성장에, 글로벌 성장에 어떤 네. 제약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로 인해서 좀 아주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전 네. 세계적으로 올 수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좀 이렇게 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뭐 있는 거는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라는 게 있었던 시기가 네. 1929년도로 가봅니다. 네. 1929년도로 가보면 그때 당시 이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자동차 경기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자동차 생산을 마구 늘렸는데 실제로 수요는 꺼진 거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 공급은 굉장히 많은데 미국의 자동차 수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산업부터 박살이 나면서 미국 경기가 막 위축이 되니까요. 당시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했던 정책이라는 게 이런 정책을 씁니다. 자국의 산업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관세 장벽을 높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은 화가 나는 거죠. 갑자기 그렇죠. 미국에서 관세 장벽을 높이니까 그 나라들도 각각 다 관세 장벽을 높이게 되면서 그렇죠. 우리만 당할 수 없다. 네, 이거지. 그렇습니다. 그냥 미국과 특정 국가만의 경쟁이 아니라 이게 나중엔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번지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무역 장벽이 생기면서 뭉쳐져 있던 이런 수요가 다 분산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시로 들었던 A하고 B가 뭉쳐져 있던 게 탁 떨어져 나간 것처럼 A, B, C, D, E, F, G가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럼 그만큼 성장이라는 파이가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레이 달리오라고 굉장히 전설적인 투자자분이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그분 책을 되게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네. 네, 그분이 지금 이제 그때 당시 어떤 1930년대를 좀 닮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 최근에 이제 한 이틀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FRB의 이제 새로운 이사 후보 중에 한 분이 네. 지금 이제 보호무역이라는 게, 이 무역전쟁이라는 게 1930년대 초반을 좀 닮았다라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좀 두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그 부분은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모니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29년도에 있었던 미국 네. 세계 대공황, 예. 예, 그 이제 예를 들어주신 거고, 네. 근데 이제 최근에도 네. 2015년도에 이제 중국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국 위기도 뭐 비슷한 사례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2015년에 중국 위기 같은 경우는 무역 전쟁이라기보다는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오바마 정부가 있어서 무역 전쟁이 강했던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자잘한 무역 전쟁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뭐 타이어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는 환율 전쟁이 굉장히 이슈가 그렇죠. 됐던 때입니다. 그때 배경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12년 말에요. 이제 네. 아베노믹스가 이제 시작이 되죠. 아베노믹스는 결국엔 그겁니다. 이 사람들 이제 어느 경제 체제나 제일 두려워하는 게 디플레이션 심리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안 쓰고. 네, 그렇습니다. 점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절대 집을 안 사죠. 가격이 떨어져도 안 삽니다. 왜냐면 더 떨어질 걸 기대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사람도 물가가 내려갈 거라는 걸 생각하면 절대로 물건을 안 사고 지금의 소비를 뒤로 최대한 많이 이연시키려고 하겠죠. 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소비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두렵다 보니까 아베노믹스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디플레이션이라는 심리 자체가 들어온 게, 고착화된 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만들었다. 그렇죠. 이걸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인플레이션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돈값이 떨어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듣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화폐 가치가 막 폭락을 합니다. 그럼 스마트폰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스마트폰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보시면 일본이 그래서 2012년 말부터 무엇을 시작하게 되냐면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도 그냥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개념이 굉장히 좀 어렵지만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마구 돈을 잡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엔화를 마구 찍어 뿌리죠. 그럼 엔화의 공급이 마구 늘어날 겁니다. 엔화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엔화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재산, 이제 물건의 가치가 올라오는, 물건의 값이 올라오는 그런 인플레이션 효과를 기대한 거죠. 물론 7년 동안 굉장히 그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많이 찍었지만 아직 그 효과가 강하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물가를 갖다 올리기 위해서 디플레이션 심리를 없애고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찍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엔화의 공급이 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엔화의 공급이 는다는 건 환율 측면에서 보면은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렇죠. 겁니다. 인위적인 절하를 네, 계속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엔화 약세가 벌어지게 되죠. 그럼 엔화가 빠르게 약세로 가게 되면서 일본 수출이 굉장히 좋아지는 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2011년도, 12년도에 유럽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 2015년도 초부터 우리도 양적 완화를 할게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로화를 마구 찍게 되죠. 마구 뿌리게 되죠. 그러니까 유로화를 찍어 뿌리게 되니까 유로화 가치가 마구 떨어집니다. 엔화하고 유로화 가치가 마구 떨어지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은 그냥 그 한국이라든지 이런 수출 국가들 있잖아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달러 페그제라든지 아니면 달러 대비 약간씩 위안화를 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엔화나 유로화는 달러 대비해서 엄청나게 약합니다. 달러는 엄청나게 강하고 엔화나 유로화는 달러 대비 엄청나게 약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위안화가 달러 대비 절상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달러 대비 위에 위안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위안화가 제일 세고요. 위안화를 달러뿐만 아니라 이 엔화나 유로화하고 비교하면 그냥 속된 말로 헐강한 거죠. 그럼 위안화 가치가 너무너무 강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수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부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너무 자국 통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수출 성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2015년도 8월 11일입니다. 날짜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때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요. 이제 기습적으로 무렵인데요? 네, 그렇죠. 예, 딱 그 4년 전이죠. 위안화를 기습절하를 해버립니다. 2005년도 7월 22일부터 중국은 위안화를 계속 꾸준히 절상을 시켰거든요. 네네. 위안화 환율이 내려왔습니다. 10년 동안 위안화 절상을 했고, 그래서 제 기억에 어떤 상식책에는 위안화 절상이라는 게 상식으로 나와요. 위안화 절상의 상식이라는 얘기는 위안화는 그냥 오르는 통화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10년 만에 트렌드가 바뀐 겁니다. 근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유럽도 자국 통화 약세를 만들고, 일본도 자국 통화 약세를 만들고, 중국도 자국 통화 약세를 만들면 모두 다 물건을 팔려고만 하는구나. 그럼 수요의 위축이 생기면서 성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겠네라는 공포감을 갖게 되죠. 그게 그때 당시에 환율 전쟁 이슈였던 거고요. 네. 그래서 2015년도 8월 달, 9월 달에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크게 고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네. 중국에서 엄청나게 빠졌었죠. 네, 중국에서 그렇습니다. 시작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 아까 이제 잠시 얘기하셨는데 중국의 부채가 상당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게 그 기업 부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정부 부채도 그렇게 많은 건가요? 정부 부채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기업 부채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일반 국가하고 좀 다른 게 중국은 공기업하고 민영기업, 사기업이 존재합니다. 예. 이 공기업이 사실상 어떻게 따지면 국가와 같은 그렇죠.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공기업의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사기업도 많고, 그러니까 국가 자체의 부채보다는 기업의 부채가 상당히 좀 많은 편에 속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기업이니까 결국은 그 부채는 국가가 다 보증을 쓰는 거네요. 이제 그 보증을 쓰는 부채도 있을 수 있고 보증을 서지 않는 부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암묵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은 보증을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특정 몇몇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 보증을 서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이제 책임을 이제 떠넘기기.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많이 긴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부도를 내고 이제 파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기업들 중에 한두 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한 기업들이 있으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긴장하는 모습 그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해 주시는데도 환율과 관련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다 보니까 네. 이게 환율이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구나. 이게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이게 다 네. 이게 아예 좋으면 좋고 말면 말아야 되는데 네. 여기는 좋고 여기는 나쁘고 이게 다 이게 버무려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